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흥미진진한 해설은 바로 인류의 건축공학이 어떻게 우리의 가장 깊은 심리적 공포를 극복하고 전 세계의 스카이라인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평으로만 넓게 뻗어나가던 인류가 대체 어떻게 하늘을 향해 도약하게 되었을까요? 자, 이 놀라운 수직혁명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19세기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도시가 터져나갈 듯 과밀화되면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필연적으로 중력을 이겨내고 위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잖아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그 본능적인 공포요. 인류는 대체 이 두려움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었던 걸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먼저 과거로 시간여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부 수평의 덫, 좁은 섬과 그리드의 한계입니다. 1800년대 후반의 뉴욕, 특히 맨해튼과 월스트리트의 그리드 시스템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사방이 물로 둘러싸인 이 좁은 섬은 명확한 지리적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도시는 더 이상 옆으로 팽창할 수가 없었고 사람들은 좁아터진 수평 공간 안에 문자 그대로 갇히기 시작했죠. 1900년까지 이런 연립주택이 무려 8만 채나 지어졌습니다. 제이콥 리스 같은 분들이 당시에 폐쇄공포증과 비참함을 생생하게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채광이나 환기는 꿈도 못 꾸는 어둡고 비좁은 공간에 무려 230만 명의 이민자와 빈민들이 빽빽하게 구겨 넣어졌던 겁니다. 뉴욕 시민의 3분의 2가 이런 곳에 살았다니 정말 폭발 직전의 압력솥 같지 않았을까요? 당시 사회 전체가 느꼈던 그 숨막히는 불안감은 시인 월트 휘트먼이 1879년에 한 이 연설에 아주 잘 녹아 있습니다. 수평적인 도시는 이미 한계치를 한참 넘어서 꿰매놓은 이음새가 툭툭 터져나가고 있었고요. 이 질식할 듯한 상황을 타개할 완전히 새로운 돌파구가 그야말로 절실했던 상황이었습니다. 2부 추락을 정복하다. 세상을 바꾼 발명품입니다. 도저히 답이 안 보이던 꽉 막힌 도시에 마침내 하늘로 탈출할 수 있는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이른바 쇠사슬의 해방을 알리는 오티스와 강철의 시대가 열린 거죠. 오티스의 이 놀라운 발명품을 한번 볼까요? 사실 엘리베이터 자체는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증기나 물을 동력으로 해서 짐을 나르는 데 쓰였죠. 물론 사람을 태우는 용도로는 전혀 신뢰를 못 받았습니다. 밧줄이 끊어지면 그대로 끝이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 엄청난 심리적 장벽을 완벽하게 무너뜨린 게 엘리샤 그레이브스 오티스의 안전장치였습니다. 이 기계가 작동하는 방식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굉장히 우아하면서도 단순하거든요. 로프가 딱 끊어지면 오히려 그 장력이 풀리는 힘을 이용해 강력한 스프링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이 스프링이 톱니바퀴를 승강기 벽면에 콱 하고 물리게 만들어버리죠. 이 단순한 메커니즘 하나가 땅으로 곤두박질 칠 것이라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공포를 단숨에 잠재워버린 겁니다. 정말 천재적이지 않나요? 이게 얼마나 빠르게 세상을 바꿨는지 시간 순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발명 바로 다음해인 1853년 오티스는 뉴욕 크리스탈 팰리스에 사람들을 잔뜩 모아놓고 아주 드라마틱한 시연을 펼칩니다. 자기가 직접 엘리베이터에 탄 채로 밧줄을 도끼로 끊어버린 거예요. 이 한 번의 쇼와 사람들의 심리적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뒤인 1857년에 최초의 상업용 승객용 엘리베이터가 백화점에 설치되죠. 이게 부동산의 개념 자체를 영원히 바꿔놓는 시작점이 됩니다. 자, 이게 진짜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오티스의 발명이 세상을, 아니 부동산 가치를 문자 그대로 거꾸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던 시절엔 계단 오르기 힘들어서 꼭대기층은 주로 하인들이나 창고로 쓰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이 꼭대기층이 도시에서 가장 비싸고 전망 제일 좋은 럭셔리한 펜트하우스로 변모하게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한 반전이죠? 3부 경유의 건축, 지면과의 완벽한 단절. 이제 무대를 대서양 건너 1889년에 파리로 옮겨볼까요? 300m. 이 숫자가 주는 압도적인 무게감이 좀 느껴지시나요?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는 만국 박람회를 위해 구스타브 에펠이 설계한 이 탑은요, 당시 지구상에 존재하던 그 어떤 건축물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정말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의 높이였습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을 어떻게 지어 올렸는지 보면 더 경이롭습니다. 무겁고 꽉 막힌 석조 건물 대신에 에펠은 가볍고 투명하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튼튼한 연철 격자 구조를 썼어요. 1만 8천 개가 넘는 개별 부품에 200만 개가 넘는 리벳을 오차 하나 없이 견합해낸 겁니다.
이 철의탑은 19세기 산업혁명에 도달한 정밀공학의 그야말로 끝판왕이었죠. 근데 재미있는 건 모두가 이 강철의 거인을 두 팔 벌려 환영했던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887년에 파리의 예술가 300명이 쓴 이 격렬한 청원서를 보세요. 파리의 고풍스러운 미학을 사랑했던 지식인들은 이 탑을 두고 도시 풍광을 망치는 흉물스러운 검은 공장 굴뚝이라며 엄청나게 비난했습니다. 새로운 산업시대의 도래와 전통적인 가치가 정면으로 쾅 하고 충돌한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 순간인 거죠. 우리는 여기서 누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 시대가 겪었던 거대한 문화적 충격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탑이 완성되고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자 분위기가 180도 바뀌어 버립니다.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에펠탑은 수직으로 이동한다는 행위 자체를 아주 즐거운 관광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일반 대중이 지면을 떠나 구름 위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이 경외의 순간, 이것이 바로 유럽인들이 처음으로 경험한 지면과의 완벽한 단절이었습니다. 4부 하늘로 높이하다 수평을 거부한 뉴욕입니다. 자, 다시 우리의 출발점이었던 미국으로 돌아와 볼까요? 오티스가 완전히 박살내버린 추락의 공포, 그리고 에펠탑이 보여준 그 아득한 수직 구조물의 가능성.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맨해튼은 마침내 수평을 거부하고 하늘로 도피하기 시작합니다. 1885년 시카고에서 건축가 윌리엄 루바론 제니가 철골 구조라는 엄청난 기법을 선보였거든요. 두꺼운 벽돌 대신 강철 빔으로 뼈대를 만들어서 하중을 지탱하게 하니까 건물은 훨씬 가벼워지고 끝도 없이 높이 올라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사실은 이 두 가지 혁신적인 기술의 완벽한 만남입니다. 사람들을 저 꼭대기까지 안전하게 실어 나를 오티스의 안전장치, 그리고 그 꼭대기를 무한정 높여줄 강철 뼈대, 이 두 가지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쥔 과밀한 도시 뉴욕은 이제 더 이상 좁은 섬 안에서 수평으로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들은 아주 당당하게 하늘을 향해 탈출구를 찾은 겁니다. 이 건물들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높아졌는지 한번 보세요.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쌓아올린 구조물의 한계를 1884년 170m의 워싱턴 기념탑이 찍었는데 불과 몇 년 만에 에펠탑이 300m로 2배 가까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1930년 뉴욕의 크라이슬러 빌딩이 에펠탑의 기록마저 깨버리면서 본격적인 마철로의 시대를 화려하게 열었죠. 불과 몇십 년 만에 인간은 하늘의 한계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재정의해버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길을 걷다가 거대한 고층 빌딩들을 올려다보신다면요. 그걸 그냥 차가운 강철과 유리의 덩어리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은 인류가 수만 년간 품어온 추락에 대한 공포를 정복해낸 눈부신 승리의 트로피니까요.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 앞에는 또 어떤 본능적인 두려움이 남아있고 우리의 기술은 그 장벽을 또 어떻게 멋지게 돌파해낼까요? 오늘의 해설이 여러분 주변의 스카이라인을 조금은 새롭고 경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